오늘 오바마 약속의 땅 같이 읽어볼까 시즌 4의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종강하는 강의입니다. 자, 챕터로는 23장, 23장을 끝까지 다 읽고 얘기를 네. 하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사진도 있죠. 그것까지 네. 포함해서. 자, 우리 이명빈 선생님부터 읽으신 소감 나눠주세요. 읽는 소감을 나누는 것보다는 네. 윤범기 기자님 얘기를 듣는 게 더 재미있어가지고 제 얘기는 좀 줄이고 기자님 얘기 듣는 걸로 좀 시간을 채우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23장은 보면은 영화로도 나왔던 그 아주 유명한 사고 있잖아요.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가 음, 이제 미국 최악의 환경 재앙을 가져다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힘들었던 사고 그거의 전반적인 23제 전체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음, 얘기고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그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 석유 유출. 근데 당시에 그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거였잖아요. 그 화면으로만 봤을 때 그 불기둥이 막 올라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별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없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구나. 미국이 그만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을 입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입법 때문에 음, 본인이 승인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랬다는 것을 좀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 사진들을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사진들이거든요. 사진 하나하나들이 너무 아주 주옥 같은 사진들이어가지고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디야 매체를 통해서나든지 그래서 많이 이게 주로 바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었고요. 아무튼 23장까지 읽어오면서 이 시간까지 수업해 오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느끼는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음, 정치 그리고 그의 삶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충실하지 못한 이번 수업은 제가 많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슨 말씀을? 네. 네, 그래서 대신 임봉기 기자님에게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워가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자님의 23장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원식 교수님 다음에 우리 김원식 교수님도 요 13장 읽으신 소감 좀 인상적인 구절 같이 좀 나눠주시죠.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장에서는 제일 큰 그 분량을 차지한 게 브리티시 피트로리엄 그 석유 그 유정 사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데도 그 참 이 사람 참 그 물론 그 나중에 그 쓰든 안 쓰든 자전 제가 볼 때는 이 오바마는 메모가 아마 이 사람 자기 그 대단한 습관인 것 같아요. 아주 음, 치밀하게 그 과정을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써놓고 음, 그러면서 어떻게 뭘 가지고 민주당 원들까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까놓은 거예요. 그냥 까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조치로 간신히 그 사태를 극복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첫 번째는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브리티시 피트로리엄 회사한테서 음, 그 피해 보상액을 충분히 받아냈다는 거.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앞에도 얼핏 했지만은 미국의 공무원들이 그 시장주의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게 그런 것들인데, 공무원들이 그 민간 기업의 전문가들을 더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그 무슨 스티븐 스티븐 추라는 사람 추가 이게 있죠. 중국계인가 뭐 어떻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사람을 정부 쪽에 최고 기술자로 책임을 맡겨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로 이제 브리티시 그 피트롤리엄 영국 석유회사 그 기술자들 음. 에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좀 끌려왔던 거를 스티븐 추가 들어서면서 그 BP 회사를 박살을 내는 거죠. 음. 기술적인 그 우위를 가지고. 그래서 BP한테서 돈을 충분히 확보했다. 두 번째는 아주 신뢰를 받는 기술자를 정말로 정부 쪽의 헤드로 임명했다는 거. 두 가지로 그 아주 이 골치 아픈 사태를 몰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항상 우리 이 땅 사정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일본 그 저 핵 폐기물 관련은 이거 뭐 워낙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한데, 그 예컨대 지금 저 이 BP 사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굳이 얘기를 언급을 한다면은 신뢰받는 정부 기술자를 제대로 앉혀가지고 제대로 앉혀가지고 뭐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왜 도대체가 일본 놈들도 아닌 왜 한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뭘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게 뭐 말입니다. 자지간 그 뭐 여하튼 간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불만을 좀 잠재우고,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잘 했다 하더라도 엉터리인데, 아니 신뢰할 만한 기술진들을 모여가지고 최소한 우리 임명된 그 신뢰받는 기술자들이 언젠가 왜 일본 갔다 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걔들 물을 떠가지고 우리가 왜 실험을 못하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야. 나 정말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아니 왜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왜 옹호를 하고, 왜 심지어는 공무원 어떤 놈인가는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무슨 어떤 놈인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후진국이라고. 예. 도대체가 이게 넋이 누구더라? 있는 나라인지 난 도대체 미안합니다. 또 예. 흥분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 여하튼간에 기술자를 활용하려면은 정부가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모으려면은 이 BP 사태를 오바마가 극복한 것처럼 제대로 된 사이언티스트들을 데려다가 국민들이 봐도 이렇게 그래 뭐 그렇다면은 한 것도 안 해놓고서는 무슨 무슨 뜬금없이 과학 얘기를 나 도대체 알아. 이거 완전 코미디지 이게. 나는 뭐 그 저 BP 사태 그 부분이 분량도 많고 그렇고, 그 여기 저 뭐냐 제가 저 이거 저 메모한 게 많은데, 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들으시니까 두 번째 제가 인상 깊게 저 뭐 했던 거는
아프간 그 총사령관 음, 맥크리스탈 네네. 해임하는 후보분 그 예컨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하는 거 가지고 한 사람을 자르고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리고 또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어딘가 제가 여기 있다. 735페이지 보면은 중간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모든 군 지휘관이 내가 나한테 곧잘 상기시켰듯이 미군은 엄격한 규율, 명확한 행동 수칙, 결속력, 상명하복을 철저히 따졌단 말이야.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미국 나름의 전통이죠. 문민 통치에 있어서의 전통이야. 그거에 기준했을 때 이건 잘라야 된단 말이야. 해임시켜야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서 뭐 그 맥그리스탈도 예감을 하고서 사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일컬어 오바마 그 빈라든 다음 부분에 빈라든 얘기 나올 텐데 그 왜 사살하는 거 여럿이 쪼그려 앉아서 왜 중계 봤잖아요. 그게 시트룸이야. 거기서 그 맥크리스탈이 사표 써갖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맥크리스탈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사람 잘라내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이런저런 지저분한 그 체언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I'm sorry 하고서 사표 딱 내고서 하고 오바마도 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한국 풍토에서는 뭐 그냥 덕담만 하고서 그냥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악수하고서 끝내는데 오바마는 왜 당신을 내가 해임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주 깔끔했어요. 역시 오바마다운 용인술이다 말이야.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그 참모 누구한테 나는 그 사람 저 사람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 그 인간적인 뭐를 어 그렇게까지 써놓으니 예컨대 해임당한 맥크리스탈이 이 자서전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김에 그 저기 730페이지 보면은요. 730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멕시코만 그 사태가 좀 이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이게 두루두루 우리의 윤 대통령은 기껏 어디야 자갈치 가가지고 무슨 장모한테 저런 물렸죠. 그런 그것도 코미디로 보이는데 그런데 짜잔 장모가 물었어. 이거 오바마 그 첫 패러그래프 보면은 미셸이 퍼스트레이디로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결코 수영복 차림으로 사진 찍히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게 뭘 의미할까? 음, 같이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음, 그다음에 제가 30분에 시작하는 줄 알고 제가 음. 마저 다 못 읽은 거 이제 휴가 가고 그 부분 한 3페이지밖에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마저 못 읽었어요. 자, 음. 전 얘기는 요 정도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김세경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요 23장 읽으신 소감 좀 나눠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저는 솔직히 이 내용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설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무리 책이라도 워낙 또 두꺼워서 좀 누워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누워서 보기 힘들어요. 손이 아파가지고요. 예. 맞아요. 그 네. 책에 좀 펼쳐놓고 보는데
이번 거는 그래도 좀 어렵지가 않은 게 사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시간 때우기도 좋고요. 그냥 사진 구경하면서 미셸 오바마하고 그 이제 버락 오바마하고의 친구이자 뭐 그런 거라고 맨 첫 장에 보면 굉장히 좀 사이좋아 보이고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설문 보는데 연설문에도 연필로 굉장히 대본을 굉장히 막 이리저리 체크를 해놓은 거 보시니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엘리자베스 여왕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고 중간에 또 노벨 평화상에 이제 촉구됐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좀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을 자세히 내가 뭐 압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라크에 관한 뭐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봤는데 솔직히 봐도 제가 이제 저희 한국 쪽에만 많이 이제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해외적인 정치는 솔직히 좀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되게 새롭고 새 거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셸 오바마님이 이제 아니 그 책을 이제 냈을 때 버거킹인가 또 그 버거미인가 그거 하고 이번에 자기만의 빛 그런 거는 읽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재밌게 읽혔단 말이에요. 자기 자서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변호사지만요. 예. 근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그 대통령 하면서 그런 일대기 같은 거를 너무 이제 자세히 막 적어 놓으니까 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에 접하지 않은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신지원 학생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신지원 학생 음소거 키시고. 자, 우리 23장, 지금 독일일 텐데 23장 어떻게 읽었는지 소감 좀 나눠주세요. 신지원 학생? 지원아? 아마 지금 연결 상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음소거를 켜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얘기할 때 그때 소감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23장 요걸로 이제 시즌 4를 마무리하는데 그 23장은 결국 뭐냐면 오바마 정부 2년 차의 중간 선거로 가는 마지막 이제 챕터인 거예요. 23장 끝에 보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전체적인 구성이 참 재밌는 게 오바마가 취임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한 챕터 정도로 짧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책이 다 임기 2년 차 때까지야. 근데 오바마는 8년 집권했거든요. 8년?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임기 2년 차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이런 책을 한 3권은 내야, 3-4권은 내야 사실은 요런 밀도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4권은 내야 8년 임기를 다 커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두껍게 내진 않을 것이고, 마이크를 키기가 어렵다네요. 오케이. 근데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후속편은 계속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약속의 땅 2권 반드시 나오고 그러면 저희 스터디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23장은 이제 겨우 임기 2년 차가 끝나는 마지막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임기 중에 제일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오바마가 임기 2년 차가 돼서 1년 차 때 뭔가 엄청난 메시아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안고 엄청난 지지로 출범을 해서 그 대선이랑 같이 치른 총선에서도 압승을 해가지고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중간 그 총선 이후 상황 같은 거지 180석 얻은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굉장히 기분 좋게 출범을 했는데 온갖 악재가 빵빵빵빵 터지면서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임기 2년 차의 중간선거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가 2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 디브워터 호라이즌 사건, 그 BP 사건이 하나 있고 그게 일단 제일 큰 사건이고 23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 사이에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이라크 파견군 사령관이었던 맥크리스텔의 그 설화 사건이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이제 그 힐러리라든가 뭐 이제 그런 바이든이라든가 그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치인들 뒷담화를 뭐 다 군대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현장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뒷담화를 이렇게 독서를 했는데 그걸 기자가 듣는 자리에서 그런 독서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몰래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같이 껴있는 자리 뭐 사석 같은 자리에서 편하게 한 얘기긴 한데 기자한테 뭔가 얘기할 땐 다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맥크리스털 해임하는 얘기. 근데 이것도 어쨌든 오바마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왜냐면 전쟁 중인 사령관을 해임한 그리고 그 사령관이 어떤 상급자들을
이렇게 뒷담화를 깠고 그 과정에서 해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별로 플러스 사건은 아니죠. 마이너스 사건이고 거기다 이제 뒷부분에는 그 유명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얘기. 근데 결국 폐쇄를 잘 못했죠. 폐쇄를 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를 못 찾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그건 또 이제 누가 문제냐면 그 진보 진영한테 점수를 깎이는 거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추진해서 진보 진영한테 지지율 깎아먹은 것처럼 관타나모 수용소 뭐 바로 없앨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2년 차가 되도록 중간선거 가까이 되도록 결국 못 없애고 질질 끌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악재를 23장에서 다루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팍팍 깎이고 중간선거가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23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건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참 이 해저 5,000m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해저에 있는 석유를 뽑아 올린다는 게 이게 이제 해양 플랜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업체들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많이 망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실 시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멕시코만의 이런 그 석유 시출을 그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쪽에 어떤 이렇게 먹고 사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보면 나오지만 712쪽에 보면 두 번째 달랑 무엇보다 나는 당시 인공호흡기로 목숨을 부지하던 기후변화 입법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신규 시추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가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초당적 기후법안 작성을 돕겠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만큼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해양채굴 확대는 그의 최우선 순위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양채굴 확대를 오바마가 허용했던 이유는 이걸 허용해야 기후변화 입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펜하겐 회의 때 봤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 그런 걸 국내에서 입법화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공화당 지지를 받으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이렇게 의원의 최우선 순위 관심사였던 해양 시추 허용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후 변화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서 기후 변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 5,000m로 구멍을 파가지고 기름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를 주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밸브 같은 걸 꽉 막아놓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시멘트가 누출이 일어난 거죠. 그게 완전히 잘 굳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윤활유를 이제 그 시멘트를 넣는 과정에서 윤활유를 집어넣는데 어느 정도 굳었다고 생각하고 윤활유를 빼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안전 밸브가 오작동하면서 글루 가스가 팡 하고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빵 하고 뿜어져 나오면서 그게 내연성 가스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이 플랜트 위에서 엄청난 불기둥이 막 하늘로 쫙 솟으면서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스펙터클한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근데 그건 사실 그 몇 시간 좀 그래봤자 뭐 몇 시간 하루 정도인가요? 몇 30시간 뭐 그 정도 불타올랐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몇 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많이 또 건져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빵 하고 뚫린 구멍 사이로 해저에 있던 기름이 그냥 마구 유출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716쪽 맨 위를 보면 이제 캐럴이라는 참모랑 이런 얘기를 하죠. 캐럴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았다. BP는 유정에서는 기름이 유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운이 좋다면 그 말이 옳을 거예요. 하지만 해저의 유정에 연결되는 이 파이프는 길이가 1,500m나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BP가 틀렸으면 어떻게 되죠? 수면 아래에서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가 말했다. 신속하게 밀봉하지 못하면 악몽을 맞이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맨 마지막 줄 달라 보면 우리가 추정하는 속도로 기름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유출량은 7,192만 리터에 달해 엑슨 벨디지오 사고의 유출량을 약 70% 웃돌 전망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친환경을 모토로 등장한 대통령인데 임기 2년 차의 최악의 환경재앙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좀 재밌는 건 719쪽 이 두 번째 단락 보면 띄어쓰기 있는 단락 보면 요것도 사실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한 얘기랑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건 원래 난국을 헤쳐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대통령은 언제나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알카에다는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IT의 대규모 지진 역시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내가 의장을 맡은 47개국 해관보 정상회의의 첫 회의 개최 타이밍을 고려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딥워터 호라이즌호 재난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긴 했지만 여기에 정신을 온통 뺏기지 않으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닌 거야. 이것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과 다른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양평 고속도로 터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터지고 거기에 이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돌아가신 사건이 막 연달아 터지듯이 이슈는 중첩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직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오바마는 이 책에 보면 곳곳에서 그 얘기가 하잖아요. 저글링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저글링. 공을 여러 개를 동시에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두세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이렇게 굴리듯이 대통령직이라는 건 저글링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이슈를 동시에 이렇게 해내는 게 이제 대통령직의 본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어렵다고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대통령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집권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원래 대통령 그런 겁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 출마했으면 당선됐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 디브워터 호라이즌 사건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이 BP 회장이 또 미친놈인 거야. BP 회장이 완전히 이 트롤 짓을 하는 거예요. 721쪽 보면 세 번째 줄. BP의 최고 경영자 토니 헤이워드는 걸어다니는 홍보 재앙이었다. 그는 아주 큰 바다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구멍이 메워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로 자신이라며 그 이유를 내 삶을 되찾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 자기 삶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환경재앙이 일어나는 그 책임자가 내가 피곤해서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에. 이건 마치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 용산구청장이 이거는 우리 게 아니 이건 현상이다. 이거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현상이다. 구청이 주최한 행사 아니다. 뭐 이딴 소리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이런 트롤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언어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적 위치에 탁 등장했을 때 이런 말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던 거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상한 말실수 많이 한 게 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공인으로서. 그러면서 오만하고 일반인의 삶과 동떨어진 초국적 임원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체로 부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P라는 회사가 얼마나 트롤 짓을 많이 했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은 상당히 이렇게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더 키운 건 수중 동영상이에요. 수중 동영상. 사실 그 불기둥이 솟아오른 거는 며칠 만에 다 끝났어요. 그 불은 꺼졌는데 문제는 바닷속에서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 검은색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CNN이나 뭐 이런 주요 방송국들이 그 구멍을 파가지고 뉴스에 한쪽에 구멍을 파서 라이브 이렇게 달아갖고 생중계로 콸콸콸 구멍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생중계를 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723쪽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면 수중 동영상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잔해 중심에서 기름이 굵은 기둥 모양으로 분출되는 광경을 봤다. 기름 기둥은 카메라 조명에 따라 어떤 때는 유황색이었고 어떤 때는 갈색이나 검은색이었다. 너울거리는 기둥은 지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세차고 위협적이었다. 케이블 뉴스 방송들은 이 장면을 화면 구석에 24시간 내보내기 시작했으며 화면 구석 구멍 뚫어가지고 컬컬컬 유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1, 분, 초 단위로 디지털 타이머에 표시했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이렇게 딱 생중계하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생중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별 관심 없었던 사람도 계속 검은 물이 축축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생중계로 나오니까. 그래서 724쪽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메이크 어워시 재단의 주선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벌 오피스를 방문한 9살 소녀는 내가 빨리 유출을 막지 못하면 많은 정치적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살 소년이 경고를 했다는 거고 샤샤마저도 어느 날 아침 내가 면도하는 욕실에 들어와 이렇게 물었다. 아직 구멍 못 막았어 아빠? 그러니까 딸까지도 초등학생 딸까지 들어서 아빠 아직도 구멍 못 막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724쪽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카빌의 공격을 들은 나는 람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어먹을 아쿠아맨 복장을 하고 렌치 들고 직접 헤엄쳐 내려가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쿠아맨 영화가 개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쿠아맨이라는 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 아쿠아맨 복장 이렇게 입고 바다에 내려가서 직접 렌치 들고 구멍 막으라는 거냐 하느라고 하고 있다. 근데 뭐 어쩌란 얘기냐. 근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요 챕터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이 환경재앙 왜 일어났냐 이거 왜 일어났냐. 오바마가 임기 중이었으면 절대 못했겠지만 임기 끝난 회고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뭐냐면 유권자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탐욕 때문에 725쪽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달라. 광물관리국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지난 30년간 미국 유권자의 상당수가 정부가 문제이고 기업이 언제나 더 잘한다 라는 공화당 논리에 설득당해 환경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기관의 예산을 옥죄고 공무원을 폄하하고 오염 유발 산업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지도자를 선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런 지도자를 뽑은 건 유권자였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에 다음 장 720쪽 매니에 보면 미래의 또 다른 재앙의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굴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지만 그러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환경보다는 값싼 휘발유와 대형 승용차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국민들의 탓인 거야. 국민들의 이런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해저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들이 그걸 원해. 그래서 몇 줄 내려오면 우리가 습지와 바다거북과 펠리컨을 보면서 온갖 분노를 표출했지만 우리 대다수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문제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그 24시간 채널로 그 기름이 콸콸 유출되는 걸 보여주니까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지. 사실은 진짜 이 해결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눈앞에서 없어지기만을 바랬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언론팀에 그런 뒤에 언론팀을 야단쳤다. 우리가 유출의 기름을 정화하기 위해 벌이는 온갖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면 1시간 동안 헛소리를 받았느니라 날리고 스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말이다. 언론팀은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늦게 트리티룸에 홀로 앉아 내가 뱉은 말을 후회했다. 분노와 좌절감을 엉뚱한데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표현도 오바마 자서전 나온 그런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 때문이에요. 국민들의 탐욕, 그 유권자들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디브워터 호라이즌호가 생긴 거야. 원인은. 그런데 유권자들이 그런 정부를 뽑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싼 기름을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근데 오바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출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언론팀을 혼냈다는 거야, 언론팀을. 아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제대로 홍보 안 했어? 라고 언론팀을 욕했지만, 돌아와서 마지막에 트리티움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 집무실 혼자 있는 집무실이겠죠. 거기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에이씨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언론팀이 무슨 죄야. 언론팀은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한 건데 국민을 탓해야 될 거를 못하니까 괜히 애꿎은 참모들만 혼냈구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 후회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후기록에 남겨놓은 것도 되게 오바마답다고 봐요. 이런 정치인 후보록 잘 없거든요. 되게 자기가 자기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BP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BP 회장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팔비틀듯 조폭이 이제 팔비틀듯이 비틀어가지고 결국에는 백기를 흔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BP는 엄청난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BP가 다 보상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스티븐 추라고 하는 과학자, 그 중국계 과학자죠. 노벨상 수상자예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 사람을 이제 에너지부 장관으로 그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맡기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 쓴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어쨌든 미국에 있었던 거고 노벨상 수상자가 그 사람을 장관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전권을 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완전 그 이공계 박사, 그러니까 이공계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너든 거예요, 너든. 그냥 24시간 내내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냥 729쪽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X가 어느 날 오벌 오피스에 들러 이야기해 주길 방금 근처 식당에서 추 장관을 만났는데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냅킨에 온갖 덮개탁 모형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점심 메뉴 고르는 것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냅킨에다가 이거 어떻게 막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안 정하고 계속 그냥 그것만 여기 잠깐 와봐요 하면서 참모 그 로버트 엑셀로드죠. 잠깐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완전히 일에 몰입해가지고 일만 아는 그냥 그 전문가인 거야. 이공계 너드. 딱 이런 사건을 해결할 때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이런 그 뛰어난 전문가들한테 적절히 잘 권한을 위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해결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임기 2년차 중간선거를 앞두고 터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간선거의 최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31쪽 보면 네 번째 줄에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인상은 또 한 번의 재난에서 정부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X에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최대 얼마만큼이냐고 물었다. 그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린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거는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맥크리스털 해이만 사건이 벌어지고 괜히 뭐 이렇게 자꾸 그 욕을 한 거예요. 그 734쪽 두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 보면 한 대목에서 기자는 맥크리스털과 부관이 바이든 부통령을 농담거리로 삼는 장면을 묘사한다. 기사에서 맥크리스털은 이렇게 말한다.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 묻는 겁니까? 그게 누구죠? 그러자 부관이 맞장구 치다. 바이트미라고 말씀, 그러니까 바이든인데 바이트미,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좀 그 이름을 갖고 장난친 거. 이거 사실은 윤석열이 그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이든 이름 갖고 그거죠. 장난친 건데. 예, 똑같은 그 얘기를 한 거야. 다른 대목에서 맥크리스턴은 파리에서 프랑스의 장관과 가진 만찬을 불평하고 차라리 맞는 게 낫지. 그러면서 힐러리의 특별 자문이자 오랫동안 외교관 활동을 한 리처드 홀브룩의 이마일을 폄하한다. 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 최고사령관이 이 문민 통제를 담당하는 문민 관료들을 뒷담화를 깐 거야. 근데 그걸 기자가 뻔히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몰래 녹취당한 게 아니에요. 거의 드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야. 문민 정치가들을. 그리고 오바마에 대해서는 대놓고는 욕을 안 했지만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죠. 그 오바마는 원래 해임까지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 듣고도 아니 뭐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누가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느냐 이래갖고 오바마는 좀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팀의 일원으로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봐주면 오바마는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정치인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잘할 수 있느냐? 뭐 강정희 정도안에 비하면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봐주면 그거 유약하니까 결국 군을 못 건드리네 겁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는 명확하게 얘기를 딱 한 거죠. 73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그 해임한 이유를 참모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죠. 나는 목소리를 높이면 말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난 이 사태가 지긋지긋해요. 언론에서 맥크리스털에 대한 어떤 논평도 듣고 싶지 않아요. 언론 플레이나 소문이나 험담도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팀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낼 거예요. 진심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그 새로 임명한 페트로이어스라든가 뭐 그런 힐러리, 로버트 게이츠, 뭐 조 바이든 뭐 이런 최고위급 참모들 앞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커맨더 인 치프 미국 군의 최고 사령관은 나다. 내가 인사권자다라는 걸 명확하게 딱 보여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런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 대통령이 군인들보다 군사적인 문제 잘할 수는 없잖아요. 군사작전을 더 잘 지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사실 그 군인들은 인사로 통제하는 거예요. 결국 민간 정치인은.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하잖아요.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갖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가차없이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 메가더는 네가 어떻게 감히 날 잘라 이러는데 이제 탁 잘라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 문민 통제 그래서 이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겁먹지 말고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타나모 수용소가 나오는데 관타나모 수용소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인권 침해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로 치면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이슬람 병사들이지만 그 뭐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한 게 부시 정권 때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인권의 민낯을 드러낸 고문은 기본이고 고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남자 죄수들을 팔가벗겨갖고 엉덩이를 깐 상태로 이렇게 죄수들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고 그 옆에서 여자 장교가 그 관타나모 수용소의 간수겠죠. 여자 간수가 이렇게 부위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모욕을 그 이슬람 재소자들에 대해서 물론 아무리 테러리스트라 하더라도 엄청난 모욕을 준 뭐 그런 사진들이 막 유출되고 이러면서 이 관타나모 수용소라는 거에 어떤 그 열악한 인권 실태가 전 세계로 폭로가 돼서 야 이거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냐 21세기에 그래갖고 엄청난 미국의 어떤 그 흑역사 미국의 어떤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 오바마는 당연히 취임하자마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하겠다라는 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을 했어. 그때 취임을 했는데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패스를 못해. 왜 못하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이제 신경 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죠. 자, 봅시다. 738쪽 보면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송환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하급 구금자들의 출신국은 그들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악질적인 테러리스트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송하고 별로 경범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를 들면 위구르 출신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면 위구르 출신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가면 죽어요. 사형당해요. 미국에 잡아놓으면 그래도 죽지는 않는데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사람들 함부로 돌려보낼 수 없고 또한 국제법은 그다음 달랑 자국 정부에 학대받거나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하리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구금자의 송환을 금지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많은 HVD, 그러니까 위험인자죠. 그러니까 그 신문당 중에 고문당했기 때문에 자백뿐 아니라 신문에서 얻은 증거들이 일반 형사소송에서 채택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재판을 해서 딴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군사재판에서 했던 진술들이 다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 이거를 민간 법원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럼 재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문제였고 이걸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니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타나모가 지금은 아마 폐쇄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이제 740조 이걸 풀어주려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보수 진영에서 너 잘 걸렸다. 그러니까 이거 진보 쪽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 왜 빨리 폐쇄 안 하냐 이거 갖고 난리를 치고 보수 쪽에서는 너 잘 걸렸다.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740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나는 분통을 터뜨리며 테니스에게 말했다. 데니스에게 사람들은 이자들이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슈퍼 악당인 것처럼 굴고 있어요. 이 구금자들은 슈퍼맥스 교도소에 있는 보통 수준 죄수한테도 간식거리 정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는 그냥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서 테러리스트를 조금 도와줬던 그런 정도의 경범죄인 거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 대 슈퍼 빌런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위기감을 과장한다는 거지. 못 풀어주게.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그 딕체니라든가, 딕체니 딸이라든가, 또 루디 줄리안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 이 관타나모 수용소라든가, 또 모스크, 뉴욕에 모스크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엄청나게 오바마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오바마가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법무부 장관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국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없거든요. 주별 검찰총장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전국을 포괄하는 검찰총장은 없고 대신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는데 에릭 홀더 그 흑인 근데 이제 자꾸 검찰총장이 나오는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에릭 홀더도 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말실수도 좀 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또 하여간 양쪽으로부터 두드려 먹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746조 보면 저는 여기서 오바마가 이 정치적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746조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보세요. 사실 대통령으로 야심찬 첫 해를 보낸 뒤 남은 정치적 자본은 별로 없었다. 그나마 남은 자본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당의 주도권을 내주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의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아껴두어야 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처음에 취임할 때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정치적 자본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임기 1년차, 2년차를 지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까 말한 악재도 많았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많이 깎아 먹은 거야. 깎아 먹었는데 근데 이걸 다 날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좀 아껴놔야 그래도 이 의제를 통과시킬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은 그 칩 같은 거야. 칩. 이 게임, 카드 게임 할 때 쓰는 칩. 그래서 이제 칩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통과시키고, 칩을 써서 뭐 하나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높은 그 김영삼이 90% 지지율로 시작하잖아요.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이 초창기에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시작하는 이유는 그 지지율을 칩으로 활용해서 뭔가 하라고 높은 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을 아끼지 말고 적당한 타이밍에 잘 쓰는 게 중요해. 지지율 깎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지지율 부자. 지지율을 지키느라고 그 칩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끝까지 갖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결국 50% 정도 지지율을 끝까지 가져갔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정권 교체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임기 중에 뚜렷하게 이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걸 그렇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율을 전략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을 깎아먹을 때 깎아먹더라도 이건 꼭 해야 돼 싶은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혹은 엉뚱한 데 쓰면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되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높은 지지율로 임기 마치면 뭐합니까? 정권 뺏기고 자기가 했던 정책 다 뒤집혀지고 뭐 소용없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평가도 뭐 열타하게 평가받을 게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47쪽 보면 이 마지막에 그 모스크 뉴욕주에 모스크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막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때 오바마가 참모랑 한 얘기가 나오죠. 747쪽 두 번째 줄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 저녁 먹으러 관저로 가기 전 가방에 서류를 쑤셔 넣으며 내가 말했다. 분명히 말하겠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지목하여 자기네 부지에 예배 장소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주 이렇게 그 9.11 테러 있었던 그 위치 근처에 모스크를 짓겠다는 건축 이렇게 허가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거를 뉴욕주의 어떤 그 블룸버그 시장은 지어라. 민주당 시장이었죠. 그 지으라고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 농객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뜨거운 쟁점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이제 서류 수선하면서 참모한테 얘기하는 거야. 렘 임마뉴얼한테 얘기하죠. 이건 내 신념이다. 미국은 이 자유의 나라고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인데 당연히 모스크 지을 수 있어야지. 그게 불법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그 얘기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람이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시든 전국의 모든 경합주에 있는 우리 후보들의 목이 그 말씀에 걸려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경합주에 있는 후보들 다 떨어진다. 내가 문간으로 나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그 말이 100번 옳아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견해도 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람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재선에서 실패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린 단임으로 끝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된다 이거지. 선거를 이겨야 될 거야. 선거를 이겨야 이상론도 실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이상론과 현실론이 계속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상과 현실이 어떤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 렘 임매뉴얼이라는 참모와 그 얘기하는 장면, 그 이상주의자 오바마가 어떤 현실주의자 참모와 어떤 갈등을 빚으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했던 휴가를 마치죠. 휴가는 되게 잘 보냈어. 그리고 휴가 때 뭔가 이렇게 그 리프레시가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국민을 설득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합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다른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원 유세는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다 하죠. 그 미국의 대통령도 정치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위선적인 거예요. 대통령 정치인인데 정치를 못하게 되게 위선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묶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중간 선거 때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750쪽 두 번째 달락 보면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는데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하지만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유세 현장 분위기가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집회 때마다 의심의 기운이 감돌았으며 환호와 웃음에는 억지스러운 거의 필사적인 기색이 스며 있었다. 마치 청중과 내가 숨가쁜 연애의 끝자락에서
이젠 희미해지기 시작한 감정을 끌어내려 애쓰는 연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되게 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몇 년 하면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면 내가 얘가 연인이긴 한데 감정이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 감정 식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감정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느낌적 느낌. 이게 임기 2년 차의 중간 선거 때 유세장에서 느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바마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묘사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 선거 결과 751쪽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중 민주당은 참패했다. 하원에서 63석을 잃을 전망이었는데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두 번째 임기 중간 선거에서 72석을 잃은 이후로 민주당이 겪은 최악의 패배였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이렇게 최악의 패배를 겪었던 거죠. 루즈벨트 하면 4선 대통령이고 아주 선거만 했다면 무조건 다 이기는 뭐 선거의 귀재였을 것 같지만 루즈벨트도 이렇게 큰 패배를 겪었던 적이 있었고 오바마도 사실은 임기 8년 잘 마치고 퇴임, 높은 지지율로 퇴임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아주 2년 차 때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더 턱, 통 속에서라는 챕터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되게 마지막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752쪽 보시면 오바마가 이 챕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낙선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752쪽 보면 마지막 단 다섯 번째 줄 얘기하죠. 머리가 생각으로 복잡했다. 잠시 뒤 백악관 교환수에게 다이얼을 돌렸다. 내가 말했다. 전화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네, 대통령님. KT에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보면 낙선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앞에? 63석이에요, 63석. 63명한테 그날 밤부터 계속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일일이 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의 후보 중에 낙선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선거에 지고 나서 과연 이렇게 할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저는 이낙연 씨가 옛날에 선거 총선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중간 선거 패배하고 그랬을 때 당 대표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거 결과 딱 패배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개표 결과 끝까지 보지도 않고 그냥 여론조사 딱 졌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일어나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오지도 않아. 종로 선거 졌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선거 졌으면 내 선거 아닌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는 지는 선거여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당사에서 그 당원들, 당직자들 위로하고 그 선거 떨어진 낙선한 후보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위로하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미래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꼭 한번 잘해봅시다.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사실 다 위로를 해야 되거든. 그게 사실은 이게 동료인 거지. 그게 같은 당의 동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인데 우리 정치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떨어지거나 혹은 남들이 이제 뭐 낙선한 놈은 그냥 뭐 다 이렇게 아웃인 거야.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집에 가서 그냥 TV 끄고 누워서 잠이나 자버리고 뭐 그러는 거죠. 저는 좀 이런 점에서 어쨌든 같은 낙선한 사람들도 챙기는 그런 리더 이런 모습을 오바마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낙선했을 때 참담한 상황도 어쨌든 최대한 그때도 할 건 한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못한 지원이는 지금 인터넷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건가? 전혀 인터넷이 이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이 별로 안 되는 거 안 되나? 예, 참 아쉽네요. 지원이는 채팅으로 간단히 소감을 좀 남겨주세요. 아쉽지만 할 수 없고 우리 최용님 씨 들어오셨습니다. 최용님 씨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음소거 키고 소감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최용님 씨 아직 이동 중이면 오명실 선생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언제지? 태안 유출? 그거 사건도 많이 떠올라서 좀 비교하게 됐고요.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만났을 때, 오바마가 왜 이런 데 표현 안 했을까?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을 했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궁금했어요. 오바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죠?
네? 안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나오죠. 네네.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아, 뒤에 나와요, 그럼? 왜냐면 지금 2010년 상황이잖아요. 2010년. 아, 이때까지는 그래요? 이명박 정부였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읽으면서 그, 뭐, 당시 이때 누구 대통령이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역대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한 번 더 읊어주시니까 복습하는 그 기분으로 잘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홍님, 웅님이 여전히 얘기하기 힘든가? 저 어, 가능한데 뭐 운전 중이라서 짧게 하면요. 네네.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뭐 윤 기자님이 또 워낙 퍼펙트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더할 거는 없고 저는 그냥 이번 장 읽으면서 오바마도 사람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음, 그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이 막 계속 진행될 때 이제 이게 뭐 30일 지나 60일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잖아요. 뭐 공화당 언론 다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바마가 집무실에서 이 생각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원래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건전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이성을 최고도로 활용해서 토론과 숙고를 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만나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드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결국 이제 그때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저 홍보팀 한번 박살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바마도 사람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항상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때 진짜 힘들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윤 기자님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영빈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다시 나눠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번 수업은 특히나 제가 많이 집중 못해가지고 어, 대신 윤 기자님께서 너무나 아주 퍼펙트하게 해석해 주시고 해서 오히려 더 뜻깊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수업에는 제가 우리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제 김치 맛을 조금 보여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아주 잘 먹고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그 수업을 또 기다리고 못 읽었던 앞부분 다시 읽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식 교수님도 소감 나눠주시죠. 마무리 소감. 예, 소감 전에 그 윤쌤 혹시 관타나모가 그리고 그 네네. 부분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 땅의 민간 형사 법원에서 테러 용의자를 재판한다는 발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선은 관타나모가 이게 쿠바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얘들이 무슨 근거로 지금 거기다가 그 수용 시설을 운영을 하는지 나 혹시 혹시 최 선생님이 옥림 음, 선생이 알지도 모르겠는데 자우전 그거하고 또 하나는 제 기억에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결국 폐쇄를 못했네. 관타나모를 지금도 폐쇄를 못했네요. 찾아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운영하고 예, 있다고.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폐쇄 추진하고 있다고 기사가 또 최근에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민간 형사 법원에서 테러 용의자라고 몰라 이 얘기가 음, 이게 비단 여기 이 지금 이번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 음, 기억에 옛날에 그때가 오르테가 뭐 이런 놈들 있죠. 남미의 음, 저 콜롬비아 막 걔들 막 그 마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미국 애들이요. 음, 걔들을 잡아다가 미국에서 음, 그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저 형량을 때리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난 그때도 이게 무슨 근거로 얘들이 미국 애들이
암만 그 이제 예컨대 그 남미에서 그렇게 그 수없이 들어오는 마약 이런 거 이제 통제 그거야 지들 심정이야 이해 가는데 아니 암만 그 남미의 그 소국들이라 하더라도 주권 국가인데 맘대로 데려다가 그렇게 그 형사 법정에 세우고 그러더라 이거야. 그래서 혹시 법률적으로 미국에 혹시 그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다시 정리하면은 관타나모가 쿠바 땅인데 무슨 배경에서 아직까지도 쿠바의 그 한 부분을 그렇게 미국 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비단 여기 저 테러리스트 저 얘들뿐 아니라 정말로 무한 애들 있죠. 걔들 그렇게 일종의 그냥 암암리에 막 그렇게 온갖 그 힘든 상황을 고문하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미의 이런저런 그 나라들 그 범죄자들을 미국 애들이 끌고 와서 지네 나라 법정에 세우는 거야. 그게 혹시 무슨 그 미국만의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뭐 지금 답 안 하셔도 그 끝나고 나서 저 톡으로나라도 그렇게 좀 알아보셔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뭐 저는 뭐 예예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저 기사 찾아보니까 이게 기사가 예, 예. 있는데요. 예, 예. 1901년에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1901년에 미 의회가 제정한 플랫 수정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 이게 예. 이제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 끝나고 나서 스페인이 패했잖아요. 그리고 예, 예. 쿠바가 해방이 됐잖아요. 이때 맞아. 미국이 쿠바를 군정으로 다스립니다. 군정으로. 우리나라 군정 다스렸듯이. 우리 군정처럼 예, 그러면서 그때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가져간 거야. 그때 그러고 지금도 해군 갖고 기지 있고. 차용권 이런 예. 개념을 넣어가지고 미국 헌법의 특별 조항으로 1901년에 플랫 수정법이라는 걸 넣었다라는 거야 헌법에. 그래서 관타나모를 내정 간섭하고 아, 해군 기지를 둘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1901년이면 아마 시어도어 루즈벨트 때일 거예요. 예, 예, 그 예, 예.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국내적으로는 진보적 대통령이었지만 그 국제적으로는 되게 제국주의적 그 외교 정책을 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맞아요. 유명한 예, 그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뭐 그런 거 다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식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조카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던 1934년에 공식적으로는 폐기했는데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쿠바 혁명이 그 성공한 뒤에 이 미국과 쿠바 간에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를 미국이 계속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친미 성향의 독재 국가였잖아요, 쿠바가. 예, 그러니까 이 예.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고 쿠바가 혁명이 일어나고 어, 나서 카스트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그냥 버티는 거죠. 야, 니네가 쫓아내봐. 해군 기지를 어, 쫓아내려면은 함대를 몰고 들어가거나 공군으로 폭격을 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육군이 총 갖고 들어가서 해군 기지를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힘으로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지 뭐. 예. 이게 전형적인 뭐 이거 법적 근거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폐기했는데 폐기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 대통령도. 그다음에 그 수리남이란 드라마 보시면 거기서 또 그 얘기가 나와요. 해외에서 그 해외에 있는 범죄자를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막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예, 법정에 세워버리는 장면이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도 예, 나오는데 예,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법적 근거가 미국 영토 안에서 마약을 거래했을 경우에 전 세계 어디서든 마약 범죄자를 체포할 수가 있어요. 미국 법에.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미국민한테 피해를 끼쳤다 이거야. 미국민한테 피해를 끼치면 전 세계 어디든 잡아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그 미국 법에 있는 거야. 미국 그래서 국내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수리남 수리남에 나오는 그 범죄자를 미국 특수부대가 마지막에 그 헬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탁 잡아서 그냥 미국 법정에 세워버려 미국에 체포해버리는 장면이 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법에는 원래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함정을 파서 걔를 거기로 오게 해서 딱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현장범으로 딱 잡아내는데 어쨌든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냥 예. 법적인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용납해 버리는 거죠. 뭐 수리남이 뭐 미국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국 영토에 들어와서 잡아간들 뭐 어떻게 할 수, 도로 군대를 먼저 찾아올 수도 없고 범죄자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용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아유, 뭐, 저기는 뭐, 제가 질문한 걸로 대신하고요. 음. 이번에 새로 같이 김치도 보내주신 우리 임 선생님이, 아이고, 막 깻잎까지 같이 보내주셨대. 그 다음에 김세경 선생님도 그렇고, 지원이 학생도 그렇고, 다음 학기에, 그리고 우리 아까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두께의 자서전이 1,000억 원이 또 나와야 오바마 불화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밀도대로 그대로 하면 4권을 내야 돼. 4권을. 지금 2년 차, 이제 겨우 임기 2년 지났어. 근데 아마 이렇게는 안 하겠죠, 설마. 이렇게는 안 하겠. 뒤는 좀 설렁설렁 가겠지. 그래서 내 생각엔 이런 제가 한 권 정도 나와 2권으로 끝내지 않을까요? 근데 뭐 예, 어떻게 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리고 이런 아까 밀도로 하면 4권은 나올 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우리 한국 관련에 관한 우리의 음. 오바마가 어떤 퍼셉션을 갖고 있었는지 사실은 그거가 언제 나오나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뭐 아직은 안 보질 나왔죠. 않아가지고 좀 네, 무한데 한국도 여하튼간에 다녀갔고 또 이명박 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니까 예, 예. 저 어느 시점에 나오겠죠. 이명박에 대한 평가나 박근혜에 대한 평가도 아마 나올 것이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다음 음, 학기에도 다음 시즌을.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 지난 시즌에서는 시즌 반기문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다음 시즌에 맞아, 맞아, 참. 어딘가에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한 인상도 나올 그렇죠. 것이다. 맞아, 이제. 맞아. 네, 제가 왜냐면 지난 그게 시즌에서 한미국면 잠깐 네네. 말씀드린 저희 가족 중에 김종삼 중장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군 중장에 네네. 대해서요. 근데 네네. 지금 저희 아, 카톡방에 띄워놓은 훈장증을 보시면은 음. 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인정을 음. 해주신 거죠. 어.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다시 최근에 군인으로 받으셨네요? 예, 8월 30일자로 해서 어. 우리가 문정권에서 못 받은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걸로 음. 해서 이제 명예 회복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제가 축하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음. 것을 제가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세경 선생님도 마무리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김세경 선생님. 솔직히 정치 독서는 거의 뭐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처음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 계신 분 같으세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시간 오래 지났는데도 뭐 기억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예. 아, 제가? 그런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렇게 여자 대통령의 기대감이 컸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의 그런 거 좀 넓혔으면 좋겠다. 여성의 활약. 근데 젊은 대통령이 되니까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좀 기분이 그때 좀 언짢는데 그래도 이분의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접하면은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또 이제 아까 그렇게 미셀 사람의 이제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약속의 땅은 처음 보거든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되게 활약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또 2년 만에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달성할 정도면은 굉장히 막 얼마나 그 남은 그 연수는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런 거에서 좀 되게 가족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리고 그 여성 통치자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삼촌이 이제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여자 대통령도 있어봐야지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표가 거의 몰입이 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분 덕분에 본인도 이제 국민들이 되게 혜택을 본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많이 할까 했는데
굉장히 활약이 많아갖고 엄청 놀랐어요.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되게 좀 몰랐던 부분이나 새삼스러운 부분이나 되게 좀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겠구나 싶은 거는 좀 적어놓긴 했는데 예, 되게 명강의 같으세요. 되게 이제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 임영빈 이제 사모님이라 해야 되는 건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한테는 김치를 나는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여지껏 뭐 같이 있어 본 적은 없는데 처음이고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도 예, 그렇게 김치 좀 잘 먹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 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독일에 있는 신지원 학생이 채팅창으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밸런스와 오바마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자님께서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당시 배경 상황과 한국의 상황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더욱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입체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정말 대통령은 극한 직업이네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천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만큼 꼭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역시 인터넷은 테크 코리아입니다. 다음 시즌도 독일에서 참여할 텐데 그땐 더 좋은 인터넷 환경에서 뵙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고 오영수 선생님 다음 책은 힐러리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시즌4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을 저희가 뭐 언제 하게 될지 아직 좀 미정인데 뭐 12월에 하든 내년 1월에 하든 어쨌든 다음 시즌에서 이 책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4챕터 남았거든요. 24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다 읽어두세요. 끝까지. 지금부터 슬슬 읽어가지고 27장 끝까지 다 읽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터디할 때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그러면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재밌는 그 기억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시고. 자, 화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웅님이까지 들어왔나 한번 보고. 됐습니다. 들어왔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 운전 조심하고.